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다 파산할 겁니다. 주의사항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냥 중국 정부 입장에 자본시장을 띄우는 방법 외에는 돈이 날 곳이 없어요. 세계 1위 자본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이 좀 중국과 좀 멀어지고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굉장히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 괜찮나요?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맨 마지막에 두 개로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다뤘습니다, 이 책에서. 근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말한 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제목이 시대에서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뭐 불을 거머쥔다 것처럼 국가도 난 똑같다고 봅니다. 시대에서 운명을 빨리 읽은 국가가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은 더 플로라고 단 건데, 한국이 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되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모든 핵이, 옛날에 구소련 핵이 다 우크라이나 80% 있었거든요. 기술력이 장난 아니어서 중국의 핵이 대부분 기술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배웠어요. 대단한 나라였고 곡식 창고고 엄청난 나라였는데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전쟁 폐허가 됐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념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맙시다. 제가 그냥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결과로. 잘하고 못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결과냐? 결과는 뭐냐면 국민들이 전쟁 토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폐허가 된 거예요. 그게 뭐 그렇다고 뭐 그 사람 잘못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저는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국민들이 전쟁 파탄에 안 들어가게 하고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결국 우리가 공정과 공평을 말하는데 이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노력한 만큼 거기에 오는 대가가 100%는 못 해주겠지만 그 대가를 받고 이 전쟁 때문에 가족이 이별하고 그렇죠.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도탄했고 나라가 폐허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 일단 목표 놓고 이런 나라를 되지 말자 목표 놓고 지금부터 의사결정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뭘 따지기 전에 이념이나 뭐 어떤 잣대를 대기 전에 먼저 우리 목표 함수를 여기다 놓자고요. 우리는 전쟁 폐허가 되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전쟁 파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가 전쟁터가 되면 안 된다. 여기다 놓고 지금부터 의사결정 하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례 빌고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그랬어요. 그 안에 정치인들이 친미와 친로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정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선거를 하니까. 어떤 때는 친미 세력이 정권이 대통령이 됐고, 어떤 거는 친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대부분 친미 세력이 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시야가 너무 코앞인 거죠. 50년 후 우크라이나, 100년 후 우크라이나를 안 봤어요. 그냥 내 정치인으로서의 나의 앞으로 5년, 요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 국가의 많은 중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는 친미 쪽으로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난 친미야. 모든 게 친미. 거기에 맞춰서 내 앞에 5년을 내가 잘 버티고 잘하면 돼. 또 친러 똑같아요. 나는 무조건 러시아하고 친해야 돼. 나 의사결정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도대체 어떤 나라로 가야지? 어떤 가치를 갖고 100년 후에 우크라이나는 어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코앞에 이익을 따지고 자기 이익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친러도 못하고 친미도 못하고 결국은 전쟁 폐허가 된 겁니다. 친러가 돼서요? 그럼 친미예요. 친미가 됐으면 이번에 전쟁 나면 진짜 친미였으면 바이든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같이 싸웠어야지. 그게 진짜 친미지. 아니잖아. 처음에 그 장거리 그 미사일도 안 줬어요.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왜 러시아의 그게 사거리가 러시아까지 가면은 이게 완전 러시아하고 자기네 전쟁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무기도 진짜 그 젤렌스키가 요구하는 무기를 안 줬거든요, 미국이. 서방세계도 똑같아요. 러시아 관계를 악화를 안 시키려고 다 눈치만 보고 줄 만큼만 줬지. 정말 목숨을 발을 거두고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랬으면 전쟁 끝났지. 러시아가 어떻게 이겨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중 갈등 시대에 어떤 지혜롭게 의사결정 내려야 되냐. 시각을 좀 달리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예. 최근 한국 수출 데이터 보면 네. 미국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 수출은 계속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여기서 좀 우리가 뭔가 투자할 때 뭐 투자 포인트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한국이 그 중국 수출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출만 보면 안 돼. 수입도 봐야 돼요. 수입을 안 하고 그 수출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는 그런 수출을 못 만들어내요. 무슨 말 하냐면 데이터를 볼 때 같이 봐야 되고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적도 어제의 적이 되는 항상 그런 정치를 펼쳐왔어요. 일본만 봐도 옛날에 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일본 말고는 아시아에서 믿는 나라가 없잖아요. 가깝죠. 예, 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수출이 늘어난 데서 뭐 앞으로 그냥 미국에 의존하면 사면 되겠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냥 중국 수출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그림 먼저 지금 이제는 한국이 제일 필요한 게 전략적 그림을 그려야 돼요. 세계 경제의 큰 지도를 놓고 네. 앞으로 미중 갈등 시대에 공급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우리 기업이 이 공급망 속에서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입 안정성은 어디서 확보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은 자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한국이 자기설 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수입을 못하면 수출할 수 있어요? 못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딱 놓고 네. 지금 미중 갈등의 시대에 공급망이 분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수입 안정성 어떻게 확보하고 자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 공급을 어떻게 할지 이걸 지금 요즘은 전략판을 그려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걸 지금 고민해야 돼요. 뭐 수출이 뭐 작년보다 올해 조금 미국이 늘어났어? 네. 중국이 줄어들어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중국 경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좀 뭐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2015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추세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강도만 더 강해지네요. 그래서 우선 제가 2015년에 책도 썼고 보고서도 썼는데 중국 경제는 왜냐면 제가 2015년에 이렇게 쫙 앉아 분석해 봤더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간다는 표현은 뭐냐면 중국 경제는 그래서 이 책의 사장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잘 짧게 정리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사장만 읽어도 중국 경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그 역점을 뒀던 부분이기도 하는데 저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제가 다 풀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하나만 말하면 92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해서 이 말을 쉽게 한국말로 표현 쉽게 하면 원래 개인들이 그냥 다 국가 회사에서 일하게 했어요. 북한처럼. 지금 북한 주민들 다 국유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장사나 자기 사업 못하게 했어. 근데 92년부터는 이제는 법으로 보장을 하면서 장사해, 사업해 이렇게 된 거야.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엄청난 민간 기업인들이 막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기업이 막 민영 기업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에 국가만 공급하다가 민영 기업이 공급이 확 들어오니까 물건이 갑자기 확 많아버린 거 생산. 그러니까 과잉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과잉이 터져버리니까 그때는 중국 사람 돈이 없었잖아요. 90년대는 못 살았잖아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재고로 남은 거예요. 기업이 다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게 한국의 외환 위기가 올 때입니다. 98년 외환 위기 왔잖아요. 97, 98년 금융위기 올 때. 중국도 똑같았어요. 중국이 갑자기 생산 과잉에 따른 그리고 또 외환 위기가 빵 터지면서 글로벌 환경 악화되면서 중국이 있잖아요. 다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그게 97, 98년도입니다. 그때 주룽지 총리 때인데 물건이 다 창고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은행이 뭐 다 파산하게 생겨요. 금융기업 다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나라가 파산하게 생겨.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시작했어요. 그때 방법을 두 개로 했습니다. 물건이 안 팔린다라는 거는 누가 안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안 샀던 사람들을 사게 해야지 그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거에 안 샀던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했더니 국내에서는 주로 도시 사람들이 샀잖아요. 그러면 농촌 사람들 사게 해야지. 그게 도시화를 확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래 도시가 요만밖에 없었는데 자, 저 재고 안에 그 물건들을 이러면 수건 팔고 옷을 팔려면 농촌 사람들 사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농촌의 도시화 개혁을 시작해요. 농촌 사람들을 도시화로 다 모으는 거죠. 도시화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농촌에 있으면 다 자급자족이었는데 도시 오니까 물건이 경공업 제품이 다 필요하면서 창고에 있던 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생산 과잉 하나인 그래서 도시화가 쫙 이루어집니다. 도시화 이루어지는 개념이 우리말로 더 쉽게 하면 부동산. 농촌 사람들 오니까 부동산을 져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부에서 고전까지는 97년 이전까지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다 국가에서 나눠줬어요. 개인이 안 샀어요. 제가 그때 회사 다녔잖아요. 제가 어느 회사 들어가면 저한테 집을 줍니다. 우리가 개인이 살 필요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없어요. 근데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그 많은 부동산을 국가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화 해버렸어요. 이제는 부동산 얘네 알아서 사.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화에 따라 부동산을 개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은 98년부터 시작됐고 고속행시 나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막 활황이 되면서 경제가 어떻게 되죠? 부동산이 집을 하나 진다는 거는 철강, 자재, 세멘트,
모든 전자기업까지 다 같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도시화 커질수록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부동산에서 돈을 한번 벌어본 사람들이 재미를 보면서 점점 더 부동산을 키우는 거죠. 전국이 부동산으로 저는 경제가 확 올라오게 된, 고속성장하게 된 거죠. 그랬고, 두 번째는 수출 주도형 경제로 갔죠. 그래서 98년부터 해외에 팔아라. 그게 뭐냐면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때부터 중국이 수출 주도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2001년에 WTO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WTO에 안 들어가면 관세 장벽으로 수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이 쫙 열린 거죠. 국내는 도시화, 그 다음에 해외는 뭐죠? 해외 시장으로 중국의 생산과의 문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없던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내가지고 중국 경제가 부동산, 제가 시멘트 GDP를 하잖아요. 중국 GDP를. 시멘트 GDP를 만드는 시작이 그때부터였고 경제가 고속으로 올라갔고 또 WTO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 생산 공장으로 전 세계 500대 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 들고 와서 땅을 사고 철강으로 집을 짓고 공장 짓고 물건 만들고 중국이 G2로 딱 성장하게 됐죠. 그런데 그게 제가 2015년 딱 보니까 이제는 길을 언젠간 다 닫고 도시화는 어느 한계점 가면 끝나고 그렇잖아요. 끝나고 그 다음에 수출은 살 나라도 다 사고 이러면 언젠간 이게 끝나게 돼 있어요. 인프라 투자도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은 중국 아까 4조 달러라고 이만한 생산량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서 살 사람 다 사고 도시화할 거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사야지 또? 그걸 누가 받쳐줘야 되잖아. 부동산도 계속 올라왔는데 누가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중국도 이제 고령화예요. MZ시대도 어제는 5%세대, 3%세대 안 해.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막 올라가다가 딱 멈춰서고 그게 2015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내려올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해외 수출? 어제는 미국, 어제는 딱 공급할 거 다 공급하고. 근데 유럽 재정 위기 왔고 미국이 금융이 빵 터졌고 걔네도 어제는 점점 소득 수준이 줄어들면서 걔네도 어제는 선진국이 사주는 것도 힘에 붙여 점점 못 사주고 있어. 걔네 또 급속한 고령화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중국 경제가 내려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부동산 중심으로 올라간 중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려갈 길밖에 없대서 그때 책을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 뭐 이런 책을 제가 같이 쓴 적이 있는데 제 주장이 제 논문을 그거 넣었고요. 이번에 제가 자세히 풀었죠. 왜 이런지를. 그럼 앞으로 전망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중국 경제 미래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잃어버린 일본 10년, 뭐 20년, 30년인 것처럼 중국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럼 중국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중국이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렇게 될 확률도 있긴 한가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다른 그 공영방송에 나와서도 그 질문 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제가 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답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을 제대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다가 제가 그 솔직한 심정 담았어요. 그거는 좀 직접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상황은 좀 어떻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정리를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저한테 누가 뭐 홍단을 왜 파산한다는 게 지금도 안 하냐 이러는데 파산해도 100번 해야 되는 파산인데 왜 아직도 생존한 것처럼 보이냐? 다른 애들 같이 망하기 때문에요. 그 대가를 누구도 다른 애 누굴 말하냐? 주로 은행들이겠죠. 은행이란 건 뭐예요? 금융위기입니다. 그 대가를 누구도 책임 못 져요. 파산 안 하면 장부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나중에 갚도 못 갚도 그건 다 남아있으니까 연장할 수 있는 거지. 그 부채를 연장, 미래에 뭐 심지어 100년까지 뭐 이사 없이 연장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대부분 부동산 기업들이 다 파산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존한 기업들은 오히려 전국의 시장의 파워가 더 커지겠죠. 구조조정 한번 크게 겪을 거고요. 주식시장은 저는 좋게 봅니다. 이유는 중국은 이제 봐봐요. 지방정부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린다는 거 많이 들었었죠. 자, 기업이 엄청난 부채 맡다는 거 들었죠. 그럼 지금 은행이 과거에 부동산 경제로 팔이 묶였잖아요. 은행 돈은. 정부에서 돈 풀어도 그 돈이 지금 민간 기업에 안 가요. 은행에서 또 안 줘. 정부에서 해라는데 실제 대출 안 해줘. 이 정도로 지금 은행을 통한 돈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힘들어져. 그냥 돈이 나올 때 자본시장밖에 없어요. 그냥 중국 정부 입장에 자본시장 띄우는 방법 외에는 돈이 나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지금 제가 정리했는데 오히려 저는 앞으로 시간 문제라고 봐요. 지금 세계 최대 자본시장은 미국이에요.
뎁스가 엄청 깊거든요. 중국은 미국 자본시장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미중 갈등 시대에 중국이 좀 더 기회를 갖고 가고 미국에 덜 휘둘리려면 자본시장을 키워야 돼요. 자본시장을 키워야 돼.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세계 1위 자본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은 세계 1위를 해야 중국의 미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은 리스크를 같이 안 감당해요. 기업의 리스크를. 은행은 기업가 좋을 때만 같이 가는 동지지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은행은 같이 안 가요. 자본시장은 같이 가는 동반자 관계예요. 기업가 리스크를 같이 공유하면서 돈을 공급해주는 메커니즘이 자본시장입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가 세계 강국이냐? 자본시장이 잘 된 나라가 세계 강국이에요. 왜? 리스크를 그 창업자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자본시장이 같이 리스크를 감당해주고 리스크 분산돼요. 근데 은행 중심의 금융체제는 은행은 좋은 일만 같이 기업과 공유하지 나쁠 때는 기업을 본쳐도 안 해요. 그럼 그런 나라는 강국이 될 수 없어요. 왜?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돈을 조달받을 수가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세계 1위 자본시장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걸 인식했어요, 현재. 여기 엄청난 지금 공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중국의 부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이자만 해도 GDP의 지금 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게 대가입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100조 빚이에요. 그러면 이자를 1% 해도 1조로 이자를 줘야 돼요. 그래서 빚이 내진 100조입니다. 우리 이자를 1%로만 계산하자고요. 그럼 이자만 얼마예요? 1조예요. 그러면 100분의 1이 매번 나가야 되는 거예요. 1% 지금 이자가 있어요. 기업들이 기본 5%예요. 5% 미니멈. 100조 중에 5조는 이자만 갚다 보니까 이것도 평균으로 말하는 거지. 실제 기업에 구체 들어가면 이자만 갚다 보면 내 생산 설비 확대를 할 수가 없는데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하죠. 기업 부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자본시장이에요.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이 많아요. 지방소유. 그걸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은 좀 안 좋게 보시고 당분간 주식시장은 좀 좋게 보시는. 그러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질문 딱 2가지만 드리면 아까 전에 미국 주식시장이 우상향이 이제는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의미는 이제 중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있으면 중국에도 이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 중에 하나고요. 미중이 디리스킹 하잖아요. 그럼 중국도 미국에 대해 디리스킹 하는 거죠. 왜 미국만 중국에 디리스킹 하겠어요? 그건 주로 제조업이잖아요. 디리스킹이라는 게 제조업 공급망 차원에서 말하는데 중국도 금융면에서 주로 미국에 의존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하기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도 금융은 주로 미국에 의존해서 둘이 한 몸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부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금융면에서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금융층에서 디리스킹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자본시장 키워야 되는 거. 전 세계에서 유한화 금융시장 키워야 되고, 유한화 국제화를 해야 되고, 유한화 허브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유한화 자본시장을 키워야 되고. 이런 내용이죠. 아마 자기개발적인 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뒤늦게 깨달은 성공의 전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상관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나이 많으면 어떻게 살지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40살에도 나이 엄청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죠. 제가 20대 말일 때 40살이 무슨 인생 끝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50인데 무슨 얘기하냐면 나이대별로 살 재미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점점 뭐냐면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이겁니다. 저는 인생의 본질이 뭐냐? 본질. 사람마다 답이 다를 거예요. 저보고 물어보면 제 이 책에다 프롤로그에 적었는데 사람 왜 살지? 인생의 본질을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 불을 거머쥔다 이랬잖아요. 제가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여러분 불을 거머쥐고 싶어요? 대신에 리스크는 거머쥐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망상입니다. 이상의 공짜가 없어요. 근데 걔 리스크를 프롤로그 보면 진짜 재밌는데 제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리스크를 지금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이 있잖아요. 야 올라가 조심해라.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 오히려 인생을 잘 사는 거고 안전한 삶일 수 있어요. 이게 변증법적인 논리인데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하고 이 챕터 1에서 그걸 제가 정리를 했어요. 네. 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여기다 뭐 댓글을 다는 행태라든가 혹은 뭔가 아닌데면 제 주변에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어떤 큰 부를 누렸거나 어떤 큰 리더가 됐거나 어떤 우리 보기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뭔가를 한 사람들이 보세요. 누가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았냐? 없습니다. 두 번째, 그게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정말 리스크한 삶이냐? 오히려 리스크를 특히 지금 이 세대 아까 컨트롤 F 기술 핵심 주기를 말했지만 그 주기가 좀 짧아지고 있어요. 그때는 50년 40년 이랬잖아요. 지금 20, 30년 어쩌면 짧아지면서 막 급변할 때 리스크를 테이킹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프롤로그, 에필로그에서 이걸 지금 정리했고 챕터 1에서 이거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뭐 중국 경제 관심 없어서 상관없고 이런데 요것만 읽어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엄청난 깨달음을 왜냐면 저의 깨달음을 담았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 시대에 아까 네.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MZ 세대가 맞아요. 2030 세대가 맞아요. 뭔가 그런 리스크를 맞아요. 좀 안 지고 싶어 하는 부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엄청나게 제가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MZ 시대가 좀 많이 봐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교수님 마지막 네. 말씀은 내가 원하는 어떤 큰 것이 있다면 내가 그만한 어떤 그에 맞는 리스크 없이 그거를 가질 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이 본질이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이다. 네. 그리고 그 위험만큼 내가 무언가를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그게 더 안전한 길로 가는 길일 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관계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안유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